누명은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이다. 억울한 누명을 당한 사람들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2018년 3월 강은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한 순댓국집에서 지인 박모씨와 박모씨의 고등학교 동창 박모씨 등 3명과 같이 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다음날 박모씨는 자신이 식당 화장실로 들어갈 때 강은희이 여자 화장실 칸으로 따라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반면 강은희 측은 박모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먼저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다. 박모씨는 나는 빨간 줄 생겨도 상관이 없어.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망언을 하였다. 2019년 9월 4일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도 박영수 판사는 박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되며 박씨의 진술과 CCTV 화면에 담긴 사실과 배치되는 점은 인정하나 피해 발생 전 이를 반대로 진술한 사정만으로 범죄 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논리와 박씨가 무고나 이증의 벌을 감수하고 무고했다 보기는 어렵다며 강씨에게 유죄 판결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까지 명의했다. 그러나 4개월 후 2020년 1월 20일 2심 재판에서는 CCTV와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강은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2020년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하였다. 판결이 뒤집힌 가장 큰 증거는 화장실 입구문 하단에 환풍구를 찍고 있었던 CCTV 영상 덕분이었다. 법영사 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가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강은희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후 박모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환풍구를 통해 여자 화장실 문이 닫히는 게 보였다. 이후 한동안 여자 화장실 문은 움직임이 없다가 시간이 흘러 문이 열린 후 안에 있던 사람은 곧바로 세면대 쪽으로 나아갔다. 황민구 박사는 만약 박씨의 진술이 맞다면 강은희이 여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면서 통풍구 사이로 그의 발이 보여야 하지만 영상을 돌려봐도 박씨가 여자 화장실 칸으로 가서 문이 닫혔고 이후 혼자 나오는 모습만 나온다고 밝혔다. 현장 검증 결과 여자 화장실 칸은 공간이 없으에 안에 사람이 없으며 밖에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으며 뒤늦게 사건을 알고 모인 증인들의 목격담과 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달라 일관된 진술에도 의심이 일었다. 강은희이 화장실로 들어갔고 박씨가 뒤이어 들어갔으며 여자 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고 박씨가 들어간다. 잠시 후 박씨가 여자 화장실 칸에서 나온다. 이후 강은희이 화장실에서 나오려다 박씨에게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인다고 재구성하였다. 각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강씨가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는 나를 따라와 추행했다. 강씨에게 따졌고 추행을 부인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씨를 붙잡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 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씨를 데리고 나갔다. 남자 화장실 칸에서 나와 세면대 앞에서 박씨와 마주쳤다. 박씨가 갑자기 입을 맞추더니 또 갑자기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고 녹음한 것이 있으면 밖에서 들어보자.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더니 박씨가 나를 끌어당겨 여자 화장실 칸으로 넣고 이상한 말을 했고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나를 부르자 박씨는 다시 입맞춤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나갔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CCTV 검증 및 현장 검증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하며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와 강씨가 박씨에 의해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간 후 동선이 크게 다르다 판단했는데 당시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매우 좁은 곳으로 화장실 문 아래쪽에는 통풍구가 있고 문을 열면 정면에 세면대가 보이고 왼쪽 여자 화장실 칸 오른쪽 남자 화장실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화장실 드나드는 모습을 CCTV 화면으로 화장실 문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 화장실 내부 모습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림자 모습으로 상황 재구성하며 다음과 같다. 강씨가 화장실로 먼저 들어가고 박씨가 뒤이어 들어갔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고 박씨가 들어갔다. 잠시 뒤 박씨가 여자 화장실 칸에서 나오고 이후 강씨가 화장실에서 나가다 박씨에게 붙들려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며 여자 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그림자가 보였다. 이분이 어디 한 지인이 화장실에 왔다. 다시 테이블로 가 다른 친구와 함께 화장실로 왔고 이 지인들이 화장실에 들어가 강씨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은 수사기관에 여자 화장실 칸에 박씨와 강씨가 있었고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진술했다. 즉 2심에서 강씨가 여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자기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박씨의 진술보다 박씨가 자기에게 입맞춤을 하고 항의가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 판단하며 강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3심 재판부인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옳다보고 2020년
2020년 4월 23일 무죄를 확정지었다. 2심과 3심에선 오히려 강씨가 박씨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강은일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본인도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는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가뜩이나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 빠듯했던 젊은 청춘인데 사건이 터진 직후 소속사에서 퇴출되고 자신의 생업과 꿈, 명예를 한순간에 잊고 빚까지 남았다고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이유도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심 판결 다음날 무대 공연이 있었으나 1심에서 징역 6개월 법정 구속을 당하고 4개월 동안이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서울 무대도 소속사도 잃어버렸다. 이후 강은일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진실은 뒤로 한 채 성별 간의 대립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진짜 성추행범들이 내 사례를 악용하는 일이 있을까봐 겁이 난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도 절대로 아니며 그렇게 해석될까봐 너무 힘들고 무섭다. 그러니 법조계는 부디 성별을 떠나 진실을 토대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원한다며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일관된 진술만을 근거로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버리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 이게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재판인지 의심케 하는 행보를 보였다. 2020년 8월 강은일은 스모크라는 작품으로 뮤지컬계에 다시 복귀하였다. 2021년 2월 8일 강은일은 박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 여성의 판결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사건은 KB국민은행에 전달하기 위해 3억여 원이 들어있는 돈가방 2개를 수송하던 현금 수송차가 은행 지하 주차장에 도착할 때 발생했다. 탑승자는 현금 출납 담당자와 청원경찰, 운전기사로 총 3명이었다. 범인들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도난 신고 접수가 되어 있었던 검은색 그랜저 SG 승용차로 현금 수송차를 가로막았다. 이후 차량 안에서 2명이 나왔는데 그중 1명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차량에서 나온 후 위협을 통해 천장에 총을 한 발 발사하자 현금 수송차에 있던 사람들은 은폐했다. 그 와중에도 현금 수송차 운전자는 수송차를 후진시켜 범인들의 차를 3번이나 들이받으며 저항했으나 범인들은 결국 현금 3억 원이 든 돈가방과 수표와 은행 기밀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챙기고 도주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현금 출납 담당자 김모씨가 범인들 중 1명이 쏜 탄환에 피격되어 즉사하고 말았다. 범행에 이용되었던 그랜저 XG는 170m가량 떨어진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버려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시 경찰이 파악한 강도의 행적도 여기까지였다. 이후 관련자들의 목격담이 이어졌는데 그중 유력한 제보는 범인들이 훔친 차를 타고 선팅지를 구매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도 해당 그랜저 SG 차량에서 여러 장의 선팅지가 덧대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은 민간인의 총기 소지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범인들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매우 특이사항이었다. 총알을 조사한 결과 경찰관에게 지급되는 389경 리볼버의 탄환이었다고 한다. 해당 총기와 총탄은 조사 결과 저지르기 2달 전인 10월 16일 밤 0시 10분 태정광역시 대덕구 송촌동에서 홀로 순찰하던 경찰관을 은색 EF 소나타로 들이받아 기절시킨 후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02년 8월 21살 송씨 등 3명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권총 등 범행에 사용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용의자들은 당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8월 25일 사건 발생 7,553일 만에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전단팀에 의해 용의자 2명이 검거되었으며 2002년에 체포되었던 용의자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경찰이 엉뚱하게 생사람을 잡았음이 확정된 것이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일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증거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8월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들이 검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범행 당시 현장에 흘린 손수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11년 재수사에 돌입하면서 손수건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를 채취해냈고 대조하던 중 충청북도에 있는 한 불법 게임장에서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한 후 해당 불법 게임장에 출입했던 15,000여 명의 사람들을 수사한 끝에 이정학이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이정학을 대전광역시에서 검거해 취조한 끝에 이승만과 함께 범행했다는 자백을 받아 이승만까지 정선에서 검거하면서 21년 만에 이들 2사람을 검거했다. 사건 이후 둘은 서로가 총을 쏜 거라며 떠넘기다가 결국 이승만이 자신이 주도했다고 자백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경찰관분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죽고 싶은 심정밖에는 없습니다.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마스크는 벗으실 생각 없으세요? 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10월 1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승만이 혐의를 부인해 재판이 연기되었다. 2023년 1월 16일 이승만은 아직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군 복무 당시 수색 대대에서 복무했고 사격 솜씨도 우수했다는 점, 이정학은 군 면제를 받아 사격 경험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은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2023년 2월 17일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차 20년을 명령했으며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차 10년을 명령했다.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4년 5월부터 2심 공판이 시작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첫 기일부터 이정학의 징역 20년 판결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정학의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3년 6월 21일 2심에서도 검찰은 이승만에게 사형,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는 둘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둘 모두 상고했다.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에서 범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07년 5월 14일 아침 수원고등학교에서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소녀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는데 학교에서 10대 소녀가 살해당한 사건이라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처음에는 소녀가 그 학교 학생이 아닌가 했으나 조사하고 말 것도 없이 애초에 그곳은 남자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소녀의 신원을 알만한 단서가 없었던 터라 여기서부터 사건의 수사는 꼬이기 시작했다. 미성년자라 지문 조사를 했지만 나온 것이 없었다. 신원 파악이 안 된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 소녀를 노숙하던 소녀라고 단정하고 수원역 일대의 노숙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원역 노숙자들과 수원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수원역 일대의 노숙자들을 움직이는 대장이 있었는데 사망한 소녀는 이 노숙자들의 대장의 돈을 훔쳤다가 발각되었고 노숙자 대장이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이 소녀를 구타하다가 소녀가 사망하자 시체를 고등학교 건물에 내다 버렸다는 것이다. 이 소문이 경찰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경찰은 수원역의 노숙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결국 사건 발생으로부터 얼마 안 되어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2명의 정신 지체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했다. 사건 발생 8개월 후 검찰은 5명의 비행 청소년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다. 이들은 가출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금전을 갈취하거나 차량을 절도한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시인했던 청소년들이 갑자기 재판 과정에서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과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자신들을 위협하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얼마 가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면서 사실로 드러났는데 그 증거는 바로 검찰의 신문과정 녹화 영상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용의자로 지목된 청소년들이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며 청소년들이 알지도 못했던 사항을 알려주면서 각인시키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 것이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사건 당일에는 수원에 있지도 않았다. 그날은 성남의 다른 가출 청소년 친구를 만났으니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그 친구를 찾아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검사가 거꾸로 내가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될 것 같냐는 식으로 비난하며 묵살하는 영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결국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사 박준현 변호사와 검찰 간의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2010년 7월 5명의 청소년 전원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검찰은 판사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대책에 까였다. 이후 먼저 검거된 2명의 정신 지체인 노숙자들과 5명의 가출 청소년들 모두 자신들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2명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2012년 6월 14일 대법원에서 위증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6월 29일 대법원은 이 노숙인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판결로 진범은 따로 있다고 공언된 셈이다. 이들 중 한 명은 상해치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수감 중이었지만 위증 혐의가 무죄 판결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신 지체인 노숙자들도 사실상 무죄가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실제로 2013년 10월 무죄가 확정되었다. 살인 피해자와 무죄가 나온 피의자들이 폭행한 사람이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다.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사건의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2014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되면서 사실상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다. 검사의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해 누명을 쓰고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길게는 1년까지 옥살이를 했던 김모 씨 등 5명과 그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014년 10월 26일 국가가 이들 피해자에게 1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노숙인 중 한 명은 2015년 3월 서울고법에서 1억 3,10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받아냈다. 범인은 아직 안 잡히고 범인은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